지우면 또 이거 써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이 책은 이제 실존주의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책은 그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존재와 무의 어떤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요 단계에서 조금 넘어서가 있는 단계예요. 그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상호 주관성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책 예. 근데 여기서는 아직 상호 주관성의 어떤 문제가 되기가 좀 힘이 들어요. 문제 의식이 여기서 왜 힘이 들고 상호 주관성의 어떤 그 문제로 넘어가기에는, 그러니까는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의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이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변적법적 이성 비판하는, 보통 그걸 이제 비판이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유물론하고를 의식하고 어떻게 이제 혼용을 시키는, 말하자면 좀 수용을 해가 이 두 개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한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한국 지금 굉장히 좀 아주 좀 어렵고, 이걸 이제 해야지만이 우리가 뒤에 그 막시즘주의에서 비판하는 거를, 우리 이 책에서 막시즘에서 비판 나오는 거를 사르트르가 어떻게 문제화해가지고 자기 의식 이론을 가지고 그 마르크스 이론하고 어떤 융화를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건 이제 우리 강의 마지막 때 조금 이제 다루기로 하고,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새로운 점이 바로 이 상호 주관성이에요. 상호 주관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왜 이런 상호 주관성의 어떤 문제가 지금 사르트르한테 나오는가 하면은, 사르트르한테 결국은 이 자체가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예, 의식. 그러니까는 이 사르트르는 그 여러분들 이 책에서만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존재와 무에다 보면 코기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지금 코기토가 한 세 번쯤,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죠, 한 3번 이상 나오거든요.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사르트르도 이 데카르트의 그 코기토의 확실성, 특히 이 책에서는 코기토의 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죠. 그래야만이, 그거 확실한 걸 통해서야만이 개연성이 승립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개연적인 어떤 거를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하지만은 이 책 자체가 철학을 어떤 근거지어 주는 거라기보다는 좀 약간 회고적이고, 그 당시 실존주의를 좀 옹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뭔가 자기의 어떤 사상의 어떤 좀 변화된 걸 보이기 위해서 나온 건데, 거기서 이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호 주관성 개념이에요. 상호 주관성이 이제 왜 나오는가 하면은 좀 전에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듯이,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어디의 차원인가 하면은, 아무리 적자 대자 이렇게 하고 이 적자 자체가 자기 자체의 어떤 그 본질을 갖고, 그런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충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전체의 어떤 그 사건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카르타를 어떤 큰 그 사유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있고, 그 의식의 흐름 속에, 저 코기토 속에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나 의식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나오기 위해서 신으로 간 게 아니라 상호 주관성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결국은 저 사람이 내 의식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가 이제 뭐 뇌과학에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뭐 그냥 물리적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뿐이지, 내 의식에서 내가 의식 일어나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식 이론으로 출발하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걸 건너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에서는 버클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 다 신으로 이제 도움을 받아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우리 데카르트 하면서 굉장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신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 들어오면 바로 이 상호 주관성,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몸이에요. 몸. 의식을 하기에는 해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과 의식의 어떤 관계 이렇게가 주인과 노예의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극복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의식과 의식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는 의식의 어떤 차원에서만 설명이 된 거죠. 근데 몸은 안 그렇죠. 몸은 이제 우리 몸의 어떤 특징이라는 게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의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이 내 몸을 통해서 읽어내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몸의 어떤 그 형태 이런 걸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몸이 의식과 의식의 어떤 관계 방식으로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의식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도 완전히 이 상호주관성의 어떤 근본적인 이 자아에서 출발했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한 건 아니고 좀 약화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죠. 그러나 우리 이 실존주의 휴머니즘에서는 상호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혹시 조금 다른 타인의 존재는 내 존재의 근거고. 그렇죠. 타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뭐 알 수 없는 것이다. 뭐 존재할 수 없다. 타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은 자기는 코기토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을.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휴머니즘은 사르트르가 사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또 사상 내용적으로도 문제사적으로도 어떤 전환의 어떤 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제 그 근거를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죠. 그냥 나는 타인이 나의 어떤 그 코기토의 어떤 그 근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러나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강의에서나 아니면은 그 아직 우리가 한 3번 남았으니까 그 3번 안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사르트르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는지 그 점을 이제 보고 지금 오늘까지 설명했는 것 중에 혹시 이해의 측면에서 이제 조금 부족하기나 아니면은 전번에 했는 강의하고 관련시켜서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일반적 방식으로 의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의식의 그 가장 그 근원적인 어떤 처음까지 들어가서 의식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저도 저기 존재와 시간 들어가서 막 읽고 난 뒤에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딱 들었으면은 이게 또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개념이 이렇게 안 잡히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이게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혹시 그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미진한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질문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 시간의 어떤 집행 관계에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설명했지만은 전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초월이라는 걸 통해서 원을 통해서 설명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반성하는 의식하고 반성되는 의식, 그러니까 초월하는 의식하고 초월되는 것하고가 이렇게 순환적 통일성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순환적 통일성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가 만약에 실체화처럼 이렇게 굳어 있으면 이게 안 되겠죠.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고 반성되는 것 혹은 초월하는 것과 초월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통일적인 관계에 쓰려면은 이걸 근거를 지어주고 이것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초월하는 것과 초월되는 것 하는 건데 이 초월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일단 대상과 관련 맺는다는 것 자체에 이제 반성적 차원으로 들어갈 때 그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의식의 어떤 한 방식이 초월인 거죠. 예, 뭐 질문 쌤 지금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적자적인 그 대상물이 있을 때 예. 거기에 내가 어떤 인텐션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대자화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형식상으로는 이 대자하고 적자하고 이런 관계지만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인텐션이니까 우리 의식 갖고 있는 게 지향적 관계니까 지향적 관계는 의식하고 현상의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현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적자가 이걸 뒷받침해줘야지만이 이 관계가 같지. 만약 적자가 없이 현상하고 의식만 있으면 이건 뭔가 하면 관련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적자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 현상을 또 근거지어 주는데 이때 근거지어 주는 거는 의식이 대사가 이 현상을 근거지어 주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죠. 말하자면 재료죠, 재료. 재료의 형태로 계속 이 현상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가령 내가 만약에 도토리를 지금 보고 하는데 여기 만약 차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씨앗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말이 되는지만 씨앗과 도토리 어떤 그 관계는 말이 되는 거지만 이게 만약 도토리하고 여기 만약에 폭스바겐 차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현상을 적자가 계속 충족을 시켜주고 바탕을 지어줘야 되는 건데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게끔. 근데 만약에 이 도토리를 지금 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의식과 지향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 이 적자가 만약에 차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적자가 끊임없이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근거, 뭐 조금 어떤 의미는 진료 비슷한 거예요. 진료 좀 비슷한 거예요. 진료. 아리스토텔레스 진료 완전히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철학자마다 이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내포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다리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진료 비슷한 거예요. 이 적자라는 게. 그래야만이 이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어떤 지탱을 해줘야 될 거니까. 그 자체로 있는 거여야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지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지향을 지녔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은 도토리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씨알로 볼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밤으로도 또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각적 어떤 차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그 자체가 인텐션하고 의식하고 대자하고 적자하고 직접적인 1대1 관계로 지금 맺어지는 건 아닌 거죠. 이렇게 관계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걸 보죠.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관련 가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이 적자라는 게 이 현상 속의 밑바탕을 지금 막 받쳐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데카르트식의 설명하고 대입해서 보자면 이제 적자라는 것은 이제 물체가 지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고 물 자체의 본성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 관념으로 이렇게 리플렉션이 돼서 그 관념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본성을 이제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런 그렇죠. 관계하고 비슷한 거죠. 비슷한 구조로 그렇죠. 어떤 우리 물체. 네, 데카르트도 그냥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게 적자가 이제 차인데 내가 마음대로 도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했지 않았습니까? 합리 그 방법적인 이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럴 리가 있나라고 이렇게 그냥 맺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은 그냥 그런 정도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자적인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보여주신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양하다는 그 인텐션 자체가 터무니없이 날조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는 근거는 그냥 그거는 자명한 거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사르트르의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적자 자체는 이거하고 딱 분리시켜 봐서는 이거 없이일 때는 이 현상 이거 하고 의식 이거 대자 이거 없을 때는 그 자체로는 자기 본질을 가지고 있고 충만하고 그 자체의 어떤 그 존재가 하고 있다라고 세 가지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의 어떤 그 다른 점 아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럼 그 유물론 아니냐? 완전한 그 이쪽 의 유물론과는 다른 의미에서 어떤 그 유물론의 그런 측면도 이제 있는 거죠. 왜? 결국은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의식은 뭡니까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영은 아니지만 반영으로는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될 뿐이면 이때까지 설명했는 게 다 이게 또 정말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이거 그 본질 자체 존재한다라고 세 가지 정리 딱 내렸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 사르트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텐션이 이게 두 개가 막 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 기투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거의 근거로서 이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거 없이 그래 보면 이건 넌 놀이가 아니냐. 이거 없을 때 적자가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러면 이 의식하고 현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종의 완전히 관념론, 뭐 유아론,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르트르가 염려에 뒀기 때문에 자꾸 적자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자꾸 이 현상을 뒷받침해주는, 떠받쳐주는 뭔가를. 그래서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조금 주의하는 차원에서 진료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요 점에서는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식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의식의 어떤 이런 점은 끊임없이 이거와의 어떤 그 관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뭐 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넓게 보면은 의미의 전체 차원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의미를 내가 우리도 주고 쌤도 주고 막 했지만은 그 전체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또 보면은 그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좀 무의미할 수 있는 것도 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의미는 우리가 막 주워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하는데 그 의미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아무 의미 없는 즉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세계가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르트르. 그런데 그걸 허무주의로 보는 게 아니고 사르트르는 그걸 이제 직시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가 그런데 뭐 어쩌겠냐. 알았다.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내 행위에 대해서 그때마다 어떤 행위를 집어넣고 기투를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또 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의미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의미 있는 어떤 삶을 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르트르가 이 결국은 실존주의 휴머니즘에서도 그쳐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재는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까미를 비판하죠. 시지푸스를 이제 비판을 하죠. 뭔가 하면은 왜 시지푸스를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책임, 상호주관성 이런 게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한 행위를 할 때 곧 그 행위가 타인에 대한 어떤 책임 또 타인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까지 같이 넣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의미 부여, 기투, 그런 다음에 나의 어떤 자유 이런 의미니까 까미의 어떤 시지푸스적인 어떤 그냥 무조건 막 산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방식의 허무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아주 넓게 보면은 무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스스로의 어떤 그 책임과 그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것까지를 같이 고려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의미하지 않냐 그 정도로 차원에서만 유의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사르트르가 이제 결국 우리한테 던지는 말이고 그 근본 이면에는 그 어떤 이 세계가 뭐 어떤 도덕성이 우월하다
아니면 어떤 저런 게 뭐 있다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을 하고 인간 고유한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의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시 여기 지금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요게 이제 그 변정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은 굉장히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아직 그걸 지금 특히 그걸 뭐 논문이나 강의로 아직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고 왜냐하면 그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문제 자체가 사르트르에서 내재되어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일정한 부분만 다가 아니고 그 일정한 부분만 함으로써 어떻게 이 마르크스주의를 사르트르가 조금 수용해서 자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그걸 조금 우리가 한번 공부를 계속 해보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이 타자의 문제, 요걸 조금 상호주관성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실존주의 휴머니즘에서는 그냥 일단 사상적 전환의 어떤 발전 그렇게 한다고 완전히 이제 사르트르가 어떤 마르크시즘이나 구조주의적인 어떤 그런 넘어가진 않아요. 끝까지 이 인간의 주체성은 끝까지 견지해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조화되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번 더 조금 더 강의를 통해서 한번 더 조금 살펴보죠. 그러니까 문제사적으로는 우리가 데카르트로 시작했는 어떤 자아에 대한 어떤 그 확실성이 자아 자체에 대한 확실성, 그 명령성이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 신을 통해서 아니면 그 자아 자체에 대해서 구조를 통해서 분석을 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좀 실패했고 일종의 어떤 좌초를 겪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사르트르라든지 뭐 여러 현대 철학자들에서 이제 나타나고 문제 사점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주관성, 타자 문제 이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수 있죠. 예, 선생님 또 다른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기투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한테 그 주어진 뭐 본질적인 성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투라는 게 결국은 안가주망을 그렇죠. 그러니까 안가주망이 내가 뭘 이렇게 주체적으로 뭘 참여하는 그런 뭐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기투를 하는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진 뭐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가주망은 거 내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가 예. 기투가 그냥 안가주망은 거의 동의하는 거죠. 기투, 자유, 뭐 이것 전부 다가 그 약간의 어떤 그 컨텍스트에 그런 어떤 의미는 있지만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행위 자체도 이게 의식이 자꾸 초월한다는 그 자체가 혹은 자꾸 의식이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결핍을 하는 그 자체가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고 그게 나아가려면 인간이 자유로워야 되는 게 그 기본적으로 또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한 행위가 바로 기투나 바로 초월 어떤 형식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고 그게 바로 그 책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와 같이 이제 나가는 거죠. 만약 책임 없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없이 만약에 이렇게 기투만 한다고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문제들이 이제 빠져버리는가 하면은 이런 항상 그거 할 때 이제 특히 이 책에서 이제 좀 자꾸 주목되는 건 내가 뭔가를 하고 책임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타인에 대한 어떤 공배려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사회의식까지도 같이 지금 생각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사르트르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에 깔렸는데 워낙 그 당시 뭐 사회적인 어떤 이 정치 경제의 어떤 문제 자체가 마르크시즘이 굉장히 그 사상적인 어떤 주도적인 어떤 흐름이었고 또 단순하게 사상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주도적인 흐름이라는 걸 넘어서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 정치 경제 구조가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에 대한 어떤 그 서구인들의 깊은 반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같이 겹쳐져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회한도 여기 이제 같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책 자체에서.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이론을 실존주의를 비판하는 그
세 가지 부류의 예를 들면서 보니까 유물론자가 비판하는 것들, 그러고 어떤 이렇게 도덕주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도덕이 이미 있다라는 유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 그러니까 설명을 본인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하게 설명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데카르트식의 어떤 이게 어떤 즉자를 우리가 대자화시켜서 관념화시켜서 우리가 파악하는 그 데카르트식의 인식 방법의 방점은 이 물체 자체가 자기 본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물체의 본성에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 어떻게 이 인식을 완벽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그 부분에서 방점이 있었다면, 지금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거는 방점이 본성이 있는 거는 있지만 그거는 그 진료로서 말하자면 진료로서는 있을 뿐이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내한테 대자화되어서 나타나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인텐션에 달렸다. 그래서 나의 인텐션에 방점을 지금 어차피 비슷한 구조긴 한데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인식 방법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념론적으로 이제 해석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즉자라는 어떤 부분이 부정하진 않지만 내가 거기에 인텐션을 다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가 물체의 본질을 내가 부여를 한다면 그 물체의 본질을 내가 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완전한 충족되어 있는 이런 컵이라는 물체가 있지만 내가 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내한테서 아무런 관계를 짓지 못하는 그냥 물체일 뿐으로서 그냥 존재할 뿐이다. 이런 나의 어떤 내적인 지평으로 들어오질 못한다든지 그런 의미라면은 거기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상호주관성이라든지 유물론자들이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인 것들, 그러니까 결국 관념론이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설명할 필요 없다도 사실 별로 우리 그렇게 타고난 존재고 우리는 그런 좀 마지막에 우리는 그렇게 좀 불쌍하게 타고난 존재인 걸 그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비평을 우리가 따박따박 다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어떤 그런 아니 그런 식으로 조금 완전히 설명하기는 좀 저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 사르트르가 적자라는 걸 내세우고 거기 세 가지 법칙을 내세워가지고 존재의 어떤 본질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 전체 일어나고 있는 판 자체는 그 자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 사르트르가 말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관념론에서 혹은 독일 관념론에서 봐서 의식의 어떤 준에서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반성적 차원에서의 의식이 아니라 그 전반성적 차원에서의 어떤 의식으로 돌아서 의식의 어떤 시간성 끝까지 이제 돌아오는 어떤 그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차원을 볼 수 있고 아주 넓은 카테고리,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것도 의식에 설명해서 준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는 저도 그 점을 이제 동의를 해요. 바로 사르트르도 그 점을 평생을 그 점을 인정했지만 그래도 사르트르가 마지막 그 유대교로 그 전환하기 이전까지도 계속 사르트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인간이 자유롭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인간이 자유롭다는 말은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그 사회 변혁이든
아니면 어떤 그 사회 구성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든 간에 결국은 인간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문제의식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전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의식에 대한 어떤 이론 이걸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도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반성적 차원, 그다음에 전반성적 차원 이렇게 하고 새로운 어떤 내용 의식의 어떤 걸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죠. 바로 사르트르도 그 점을 분명히 의식했고 그래서 단 이제 그래서 이제 막시즘이라든지 그쪽에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사회 구조가 어떤 형태로든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그 주체적인 어떤 걸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사르트르도 그 점을 이제 계속 하지만 그래 그렇다면 모든 게 그러면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가능하겠냐 사르트르의 대답은 이제 그런 거고 마르크스 쪽이나 이런 쪽에는 결국은 이 구조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를 결정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가장 원초적인 어떤 질문의 어떤 선택의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뭐 저도 또 이제 강의는 이렇게 이제 쭉 다 하고 하지만은 사르트르적인 어떤 입장이냐 아니면 또 막스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다른 입장에서 이제 보느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르트르를 평가를 하고 마르크스를 또 평가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 의식은 그렇게 이제 있고 사르트르는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완화된 형태로 그래서 조화시키려고 그래요 나중에. 마르크시즘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 그건 좀 있어요. 좀 있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비판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한 번 더 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 구체적 코기토를 사르트르의라는 게 구체적 코기토를 구체적 어떤 그 인간으로 가져왔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보다 더 구체화된 어떤 인간 속의 어떤 상황 속의 어떤 인간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철학적 어떤 그런 큰 성장을 이룬 어떤 그런 점으로 볼 수 있죠. 예. 그 시간 지평의 끝은 죽음입니까? 그렇죠. 그 이제 하이데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제 하이데크 같은 경우는 죽음을 선취한다 그러거든요. 포베그라 그래가지고 미리 선취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끝이 이제 누구나 이제 어느 시간에 물리적으로는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 탄생과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여기서든 뭐 아니면 이쪽에서든 간에 이 죽음이라는 거를 미리 선취해서 죽지 않았지만 물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 의식을 가져왔다는 거 그 끝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자기 삶에로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래의 어떤 시간까지 자기 속에 안고 가는 그때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본래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시선이 생기고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지평이 새롭게 이제 열리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다 피하죠.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이 죽음을 굉장히 상품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소비화 형태로 소비를 시키고 이렇게 하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보니까는 굉장히 이 죽음 자체를 대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몰라된 형태로 이 죽음을 맞아들이고 그렇게 장례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하이데크가 이 죽음을 안고 한다는 것은 그 미래의 어떤
마지막 자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까지 시간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가 미래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어떤 그 시간이니까 하루하루가 그 본래적 그 아이덴티티는 본래적 어떤 삶의 어떤 방식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이런 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이미 아직 있지 않지만 미래에 있을 것들을 미리 자기가 땡겨서 삶을 가진 그런 의미에서 끝이 맞죠. 예. 근데 쌤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끝이라는 그 발상을 하셨습니까? 지평은 어쨌든 나의 어떤 한정된 범위니까. 그렇죠. 범위의 시작과 끝이 어쨌든 범위니까 뭔가. 사르트르는 이게 이제 끝이 없고 끝이 물론 이제 아놈도 피어지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완전 존재는 신한테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사르트르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그게 이 사르트르 요 차원은 왜 이미 내 하루하루의 어떤 삶 자체가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삶이니까 일상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있는 일상적 사람의 어떤 관계 그런 방식의 삶의 어떤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거죠. 근데 아무나 죽음을 이걸 끌어안고 살지는 않아죠. 하이데거식으로는. 그런데 보통은 다 일상적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살죠.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자기 미래 시간을 미리 끌어안고 이렇게 산다는 게 바로 본래적 어떤 삶 자체로 그때 이제 존재의 어떤 계시가 열리는 어떤 계기를 그건 조금 또 차원이 다른 의미였지만 이제 실존주의 하이데거가 이 책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하이데거가 그래요. 나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다 하면서 위버 다스 후머니즘에 대한 책을 또 써요. 근데 그 위버라는 게 애매해요. 독어로 이제 위버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about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넘어서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예요. 위버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휴머니즘을 넘어서 뭐 그렇게 번역도 해요. 뭐 원래는 휴머니즘에 관해서 이렇게 about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서 그 내용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라 존재론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먼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실존으로 번역하지 말고 현존으로 번역해라. existence 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existence proceed essence 할 때 이때 그 실존 자체가 본질에 앞선다 할 때 이때 실존 자체가 바로 이런 현존으로 번역해야 된다. 왜? 이 자체가 실존으로 해버리면 자꾸 뭔가 본질을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실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뭔가 개념화된 인간에 대한 뭔가 파악 방식인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넘어서 있는 거 자꾸 본질을 넘어서는 뭔가 규정화되어 있는 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선판단적인 어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타자 이야기를 하고 엑지스턴스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존이라 말을 딱 해버리면 이미 뭔가 인간에 대한 규정적인 어떤 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 써서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상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워낙 우리 한국에서 실존주의라는 말을 워낙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어감상으로는 오히려 이제 실존주의란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현존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지금 들어가고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왜? 이 지금 선반성적인 게 이게 원래의 어떤 타자의 어떤 그 규정적인 본래적인 어떤 특징이니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뭔가 초월해가지고 나가서 한 거는 반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타자의 구조 자체가 이게 이런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상의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사실은 그 밑에 이런 어떤 의식에 대한 어떤 이론, 현상학적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사적으로 여기 이런 어떤 깊은 문제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죠. 여기 책에 보면 예. 실존주의는 정적주의와 대립한다 이런 문장이 예. 정적주의는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 뭐 이런 거라 해가지고 굉장히 수동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의 어떤 부름만 받으면 된다.
신이 어떤 그 우리를 이제 어느 순간에는 구원도 해주고 이럴 거니까 우리는 아주 그게 순종해서 복종하고 지극히 수동적인 어떤 차원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당시의 어떤 그런 그 이전의 어떤 그런 어떤 사상적인 어떤 흐름주의가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존주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보면은 계속 기툭하고 막 책임 행동하고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굉장히 반대적인 그걸 넘어서려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해주는 거는 이미 신이 뭔가 어떤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한테 인간한테 뭔가 규정화시키고 인간을 자꾸 본질화로 된 거를 말하자면 기독교적 교리나 무슨 어떤 종교적 어떤 교리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뭐 하는 게 옳다라는 도덕적 규정을 미리 도덕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건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는 그냥 우의 껍데기고 즉 본질 규정이 된 거고 그런 건 뒤에 따라오는 거고 그 밑에는 인간이 끊임없이 기투를 하고 초월을 하고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자유로운 어떤 존재라는 게 지금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족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이런 게 그 책에 보면 선천적인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직할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아내를 때리지 말 것, 자식을 낳아야 할 것, 뭐 이런 게 그 사실 보편적인 도덕적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정적주의나 뭐 이런 종교를 바탕으로 하면 신이 정한 거고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천적인 선은 아예 없다. 상황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게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사르트르가 근데 뒤에 유대교로 이렇게 전산 같았어요. 자기 옛날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 선천적인 선이란 없다. 자유의지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그 이제 레비가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이제 사르트르 평전이라는 책인데 이 레비가 원래 또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꼬마 철학자가 대철학자에 대한 그 자서전을 쓴 거예요. 이 책 자체가 한 600페이지쯤 되는데 한 5, 600페이지 되나? 근데 저도 그 뒤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제가 알던 사르트르에 대한 어떤 그거와는 다른 방식의 그 종교의 어떤 계획을 하고 그래서 뭐 누군가 뭐 유혹을 했지 않느냐 또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말 또 제정신으로 그 어떤 유대교에 좀 개종을 했느냐 뭐 하여튼 막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워낙 사르트르가 이 사상이 이렇게 좀 천재적이어가지고 글도 엄청나게 책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쓰고 워낙 또 사람이 그런 분이어서 설마 사르트르가 정신이 혼미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아 사르트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한 장을 설정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이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유대교가 이제 굉장히 그 엄격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교리 그런 거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쌤이 그 하신 말씀에 어떤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그 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 퀘스천 마크는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 책을 읽고 뭐 이거 센세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또 다른 걸 알아보니까 실제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염려에서 쌤처럼 질문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해서 그 유대교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센세이션 비슷한 문제의식도 그렇게 쌤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일단 변정법적 이성 비판까지로 한정을 시키고 그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사르트르는 엄격한 무신론자 끝까지 견지를 해요. 마르크스도 받아들이지만 끝까지 이 자아에 대한 의식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자유를 끝까지 견지를 여기서 해나가요. 선생님 그 사르트르가 유대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이런 책을 찾아보려면 그 일단 제가 그 책을 한번 가져올게요. 일단은 국내에서 그 이렇게 사르트르 책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옛날 책들이라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나마 근래에 나오는
아주 또 게다가 레비가 누군가 하면은 그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뭐 이렇게 해가 그 사람 책도 몇 권 우리 때 많이 좀 나왔던 사람 책이에요. 굉장히 프랑스에서 좀 중견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썼는 어떤 그 평전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결국은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신에 대한 사르트르의 태도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 여기나 초기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형성됐던 것들이니까 그 점은 이제 뭐 사르트르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걸로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은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그 책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가져서 그 뒤에 부분을 선생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막시즘을 좀 수용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공부는 우리가 이 실존적인 휴머니즘에 대해서 상호 주관성과 타자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또렷해졌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판으로 넘어가면서 그 어떻게 막시즘을 수용을 할까 그 문제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예. 예, 쌤 오늘 마쳐도 되겠죠? 예. 네.